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제 일어나는 걸 보여주실 우리 저는 정만원 SK 주식회사 부회장님이신데 정만원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고위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래서 동자부, 그다음에 아마 산자부 통상산업부, 그다음에 SK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이제 사장님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근래 부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만원 이제 부회장님께서는 매경 이코노미 선정 올해 CEO 2009년에 받으셨고, 그보다 앞서 2005년에는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일어나는 비즈니스 모델 또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만나시면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큰 거를 그러니까 크단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선배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멘토가 될 수 있게 컨택하고 사랑은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겁니다. 일단 오늘 정만원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비즈니스 모델하고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 파트랑 셋을 쪼개서, 첫 파트는 비즈니스 모델과 플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1시간 정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파트 2는 제가 96년 7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6년 반 정도 그때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 쪽을 맡아가지고 SK에서 일어났던 도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몇 가지 브랜드들, OK 캐시백이라든가 무선 인터넷 데이트라든가 티맵이라든가 싸이월드라든가 멜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컬티베이트가 되고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그것이 글로벌라이즈를 못한 한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6시 반 정도에 한 30분 정도를 Q&A를 하고 7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보시면은 공인회계사 출신 공무원시험에 했고 20일에 행시를 해가지고 또 동력자원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동자부가 이제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1년 정도를 더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94년 7월에 SK에 조인을 했어요. 쭉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2003년 5월달에 SK 글로벌이 SK의 모태인데 6조 5천억 정도 부실이 나서 쓰러집니다. 쓰러진 SK 글로벌 정상화를 맡아서 위에 보시면 뒤에 이 글로벌이 이제 SK 네트워크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2008년 12월까지 회사를 다시 살려서 워크아웃을 저희 채권단 공동관리를 기록을 시키고 미국 SK텔레콤에 갔다가 지금은 은퇴하여 1년 반 정도 이제 조미국 텔레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조금 해보죠. 이 장표는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청년 창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에서 자카보가 나올지 이 중에서 빌 게이츠가 나올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이러한 창업의 성공률을 살펴보면 1년 정도 지나면 한 40%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약 70% 정도가 망하고 30%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들과의 제 대화의 시작은 왜 그럴까 과연?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을 아이디어가 없이 시작할 리는 없는데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한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찌하여 5년 정도 지나서 서스테너빌리티를 갖는 것은 불과 30%에 불과한가 라는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해서 그 얘기 끝에 이어져서 대략 6년 반 정도 그 대기업 안에서 시작했던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 창업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겪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이어져서 우리가 무언가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있다면 오늘 여기에 쏟은 데 3시간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30대 미만을 보면 이건 더욱 참담합니다. 5년 정도 지나면은 서스테너빌리티가 17%에 불과해요. 83%가 도산합니다. 나이가 좀 들수록 살아날 확률이 좀 높은데 그 이유는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 자체의 말림이라든가 퀄리티라기보다는 살았냐 못 살았냐만 따지기 때문일 것이고 대체적으로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거의 83%가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잣대는 그래요. 한 3년 정도 안에 브레이크이븐이 되고 그리고 4년, 5년 차, 2년을 벌어서 그동안 3년 정도 누적 손실을 까면 토탈리 브레이크이븐이 되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보는 대기업의 잣대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에 살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세대가 창업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확률은 대략 17%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이디어의 부족일까요? 아이디어는 다 있을 거예요. 기술의 부족일까요? 그것만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대체적으로 뭐 그 일문일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수가 다 더하면 이게 140.8 정도 나와요. 100분율로 보게 되면은 한 1.3 나눠야 레이쇼가 맞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경제적 동기가 82.2%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140 정도 안에 82%가 경제적 동기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 동기에 33%가. 근데 여러분들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한 그 605단계를 한번 다시 여기서 대비해 보면 그 대략 여기 경제적 동기라고 하는 82.2%는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는 1, 2, 3단계 욕구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 물리적 욕구, 소위 생리적 욕구, 피지컬 니즈가 1단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세이프티고 3단계가 사회 기속 욕구인데 그 물리적이고 안전과 관련되고 사회에 귀속되고 싶다라는 정도의 욕구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욕구 중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존의 욕구와 자기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자아실현의 동기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일반적인 그 1차원적인 그런 니즈를 넘어서 뭔가 조금 더 자기를 갈빗 닦고 좀 다가오는 아픔도 좀 참아내고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를 좀 누르고 이런 정도의 차원을 높아치는 사실은 동기가 3.4%입니다. 그거를 140.8이라고 하는 배출로 다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은 대략 23.4% 정도예요. 이 앞에 내가 말씀드린 16.9%, 17%하고 23%가 거의 유사한 숫자가 나옵니다. 과연 뭘까요, 이게? 여기에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앞단에 이제 5년 정도의 살아남을 확률과 그리고 이쪽 앞단의 표를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 적어도 뜻 자체가 나는 돈을 벌겠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명함을 상대방한테 내서 떳떳하게 되는 그럴듯한 그런 사회적 포지션을 갖고 그 귀속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사회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출발해서는 거의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해봐야 될 가치가 충분합니다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위 1차원적인 욕구 수준이 아닌 적어도 자기를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열정과 의지로 무장이 돼야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사례를 20개 정도 이렇게 쭉 나열해 봤는데 그 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걸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보게 되면 고객 니즈를 잘 몰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없다 이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테크놀로지에 너무 많이 오리엔팅 돼가지고 그 고객 테크놀로지 땅으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만 고객이 사용하기에는 별로 차별화를 느끼지 못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내가 너무 천착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만든 상품이라는 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고객 니즈에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객 니즈에 안 맞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래전 돌아와서 자금이 다시 돌 때까지의 소위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워킹 캐피털이 어느 정도 말리는지 또 그거에 대한 피저빌리티 스타디가 부족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든가 해서 운전자금이 이제 부족해진다든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 맞닥뜨리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더십 관련되는 얘기는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제가 파트 2에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우리 SKY의 사례까지 경험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것이고 그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사례는 대략 고객 니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했다, 운전자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재밌는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쪽은 이겼고요, 한쪽은 성공했어요. 한쪽은 실패했는데 100년 전에 라이트 형제하고 세뮤엘 피어폰트 랭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략 여기 속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좀 여기 같이 있어야 이게 뭐 대화가 좀 될 텐데 여러분들은 전부 여기에요.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전거 포를 운영했어요. 이쪽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는 이분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스미소니언에 근무하고 미 육군성에서 $50,000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 지식인들을 단순 월급쟁이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취재가 집중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다만 이 양반의 문제는 워낙에 이게 근본이 좋으니까 부와 명예만 추구하고 하다가 결국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뒤에 바로 사업을 쳤습니다. 이 양반 여기 자전거포 운영하는 라이트 형제는 오로지 비행기계의 발명이 세계의 흐름을 바꿔 놓을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저희 실현했고요. 그쪽으로 가서
그 뉴욕타임즈도 무관심하고 매일 부품 5개씩 들고 언덕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뒤에 일주일에 알려진 라이트 형제가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국 군성에 돈까지 지원받고 최고 지식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만들어내던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학생 중에 좀 용기 있는 사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뭘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왜 도저히 이게 리소스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케이퍼빌리티로서는 상대도 안 되는 두 사람이 어째 이 사람은 성공을 하고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린 거라고? 동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기가. 정확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이 사업을 이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취 동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앞단의 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이쪽 라이트 형제는 자기 실현 쪽으로다가 둔 것이고 이 양반은 그 앞단에 이제 자존의 욕구 정도까지,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욕구의 5단계에서 한 4단계 정도까지 해당하는 그러한 정도의 걸 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시험을 2개를 받고 그리고 2003년도 10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조를 푼 회사가 자빠졌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 56개, 외국 금융기관 49개하고 채권 컷하는 딜을 할 때 그게 만약에 그게 1차원 정도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부와 명예를 갖겠다든가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경영인으로서 좀 성과를 드높이겠다든가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05개 금융기관이 무려 2조 원 정도에 달하는 채무를 깎아줬고 부채를 출자로 전환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살아났거든요. 북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살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보는 건 진실성을 봅니다. 내가 과연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주면 저 사람이 살릴 수 있나 이 회사를. 근데 만약에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줬는데 그 회사가 도산하면 그것도 다 날아가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컷하고 한 50%나 이렇게 40%나 바꾸고 가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 형제와 이 예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사회에 나가서 지금부터 마주치는 삶이라는 것은 이론만 갖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저는 그랬어요. 내 선배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미리 해줬었으면 내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논리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논리만 갖고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논리 없는, 그러니까 이론이 없는 로비, 로비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죠? 부어 삼기도 하고 뭐 잘해보자고 우리가 아니라 그러고. 근데 논리가 없는 로비는 그게 스캔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스캔들로 터져 나오고 그렇게 가지고 일이 되는 듯 하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게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스캔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는 랍이 없는, 소위 그러한 섭외 이런 게 없는 논리는 잘난 척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사람들이 섭외를 좀 못하고 섭외를 잘하는 사람이 논리를 못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제발 부탁인데 논리를 잘 갖추고 또 섭외를 잘하는, 여기 우리 이완영 전무 같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까지 되지 않았겠어요? 대기업에서 근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조금 섭외가 좀 부족하긴 해요. 물도 잘 안 주고 뭐 그러긴 하지만 내가 오늘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왔는데 날 보고 보자마자 오늘 학생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는 하고 뭐 이 난리를 치고 물 안 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적인데 섭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에 머무르는 천성이 아니에요. 아마 그것까지 잘했으면 지금 부회장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까지 쭉 이어지는 오늘의 이 테마와 관련된 오늘의 제 주제는 대체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뭔 얘기를 더 많이 하겠어요. 이 뒤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상당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딪히고 뚫고 나가고 또 헤쳐나가고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 저거는 논리일까 섭외일까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거의 다 논리 플러스 섭외이지 논리만 갖고 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야구들 좋아하면은 SK 와이번즈 김영희 감독 그건 알죠? 김영희 감독을 제가 구단주를 할 때에 한번 추천이 올라왔었는데 감독을 시키자. 그래서 그때 김영희 감독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여기서 하고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랬어요. 김영희라는 사람의 야구 쪽에 야구 전체에서 김영희라는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뭐냐 그 양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그랬더니 야구계 최고의 호인이다.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감독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프론트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사기 이렇게 그쪽에 있어야지 현장에서 매일 이렇게 전투하는데 그게 되냐. 그러고 내가 한 얘기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치고 사람 좋다 소리 잘 못 듣지 않냐?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그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데 왜냐면 공부 지가 하니까.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 좋다는 얘기 잘 못 듣습니다. 그 일을 잘하려면 자기 혼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옆이 같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하려면은 좀 스피드업 시키려면 독촉도 하고 뭐 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리더십 얘기 뒤에 내가 다시 할 때 그걸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 탓은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야구계 최고의 최대 호인이다 이러면 그게 뭐에 반대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야구 잘 못한다 야. 그죠? 못하죠. 오늘 뭐 와일드카드 올라오는데 SK 와이번즈의 그 지금 전력이라는 게 삼성하고 이렇게 1, 2위를 다퉈야지 5위 결정전에서 무슨 와카라고 그래 와카 결정전 오늘 거기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 만나러 여기 온 거야. 내가 거기 가야 되거든. 가서 보통 가서 오늘 응원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거 잡아가지고 기업가 정신 이 앞단에 있는 라이트 형제가 갖고 있었던 그 기업가 정신의 그 모습은 보시죠? 빌 게이츠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누구죠? 에디슨 네, 그렇죠? 이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모델과 생태계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기업가란 뭐냐? 사실은 뭐 제가 정의하는 기업가는 진정한 의미의 열정을 기본으로 하여 이게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늘 했던 얘기는 아이디어 없는 신규 사업이 어딨냐. 아이디어가 부족한 신규 사업은 없어요. 아이디어는 다 있어. 아이디어가 없는 신규,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신규 사업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똑같습니다. 거기도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슨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게 베스트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그 투자심의위원회에다 올려요. 그 벤처캐피탈의 심사 통과는 똑같거든요. 그때 아이디어가 부족한 건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다 있어요. 아이디어 없이 신규 사업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CEO할 때 그 신규 사업에 올라온 아이디어는 몇 프로 정도를 받는 거니까 한 50% 정도 보고 나머지 50%는 실행력에다가 실행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할까? 해낼까?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딱 펼치고 나가는 순간 수없이 많은 장애들이 다가오거든요. 부딪히고 그 장애들을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려면은 그거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 하물며 자기 부하 직원도 자기 상사가 돼요. 그때는. 왜냐? 부하 직원은 나는 봉급받고 요거 하면 되니까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건 나고, 그러려면 부하 직원한테 집안에 은수저가 몇 개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부하 직원의 안경테가 부러지면은 지가 안경테를 사다가 줘야 되고, 그거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최정현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런 차를 타도 우리 종합상사 사장한테는 벤츠를 태워. 그 이유가 뭔지 아나? 내가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주거든. 내가 쟤를 잘 부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는 말이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 사이에 있는 리더십이라는 건 달라요. 근데 기업이라든가 이게 돈을 버는 영리하는 이런 쪽의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은 누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가지려면 부하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처절할 정도로 살펴줘야 되고, 내가 한 번은 그 IP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 뭐 IoT에서 많이 나오죠? 사물 인터넷 어쩌고 나오는데, 그거를 그때 롯데호텔인가 거기 가서 무슨 그 세계적인 월드 컨퍼런스에 모아서 기조연설을 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통신이 아닌 개인과 사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 특화된 종류의 여러 가지 기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걸어 다닐 때에도 여기에 있는 맥박이 전부 내 주치의한테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죠? 내가 러닝머신 뛸 때 다 그렇게 돼요. 2010년대 다보스 포럼 갔을 때 빌 게이츠하고 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논의하고 했던 게 뭐냐면 헬스케어예요. 모든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헬스케어가 있어요. 왜 거기가 있냐? 그게 앞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빨리 클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거기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러한 헬스케어 쪽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되냐. 그래서 다보스 포럼 갔다 오고 나서 여기 이원영 정부 친구인 유태선 상무 카와테텔레콤 근무했는데 그놈을 잡아다가 서울대하고 빨리 해라. 서울대하고 빨리 해가지고 원격 의료 이런 그런 정도 차원의 얘기하지 말고 결국 빅데이터에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난치병이고 뭐간에 전부 데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유태선 상무가 뭐랬냐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 그걸 하려면요 제 윗사람을 자기 위에 직상근 감독자를 이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 자기 위에 자기를 지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랑 호흡이 안 맞으면은 내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어려운 일은.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자기 위에 상사를 누구를 앉혀달라.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거 안 들어주면은 일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위에요? 누가 위에요? 육태선이가 위에. 나는 육태선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 그 다음에 걔가 뭐 사람을 누구를 빼다 누구를 넣어라 뭐 다 예산을 얼마 달라 다 사무실 고쳐달라 다 갖다 주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기업가 정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을 갖게 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리스크 테이크. 여기는 소위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인데 나는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한다. 그러고 나는 자아실현 하겠다. 이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기업가가 될 수 있고.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리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집에 가서도 와이프 앞에서 절대로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 않겠다. 왜? 힘들다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아니, 기업이라는 건 문제는 파도처럼 매일같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 다 끝나서 해결 다 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천착돼가지고 계속 그걸 물어요. 집에 가면 잊어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이 와이프는 하루 종일 고민을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하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못해. 친구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인마 나는 지금 막 전세금 막 몇천만 원 올라가서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너 혼자서 뭐 뭐야 인마 IP를 제대로 끌고 가려면 뭐 에이씨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해서 못해요. 그러면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 외롭고 그 다음에 리소urce도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 당신이 잘했다고 안 해요. 그건 다 자기들이 열심히 했고 돈이 부족한데요. 이거 좀 줘야죠. 저거 줘야죠. 계속 부족하고 안 돌아가는 거 맞으니까 그것이 이제 서포트 해야 돼요. 그럼 칭찬은 누구한테 들어요? 아무한테 못 들어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스스로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럼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업하겠다 이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창업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야 그거 뭐야? 뭐 외롭고 뭐 이거 뭐 5년 지나면 뭐 83% 망하고 이거 안 돼. 근데 그래서 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뭐 안 되는 게 끌어올라서 그래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 제일 밑단에 여러분들 안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는지 잘 보세요. 그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반면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감히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희열과 환희를 느끼고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21세기 창업자로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 뭐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1위가 이분이에요. 1위가 손정희 마사유손, 2위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고 3위가 잡스였어요. 이거 한번 트럭? 어느 정도 걸리지 시간? 들어봐요. 이 양반이 얘기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난 그 사이에 공짜로 치겠습니다. 僕が自分の人生と重なっ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して、僕が16歳でアメリカに渡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私の父親は血を吐いて病院に入院している時だったんです。ですから家族も心配している、家族の家計がどうなるか、家がどうなるんだ、
いうことを含めてもう不幸のどん底です。その時に、僕がいやもう一人アメリカに行くと、もうむちゃくちゃに言われました。親戚からも、親が病気して倒れて入院してる時に、なんでお前はそんな、ね、一人アメリカ行くなんていうことを言えるんだと、冷たいやつだな言われました。で、先生、担任の先生からも校長先生からもクラスメートからもですね、まだ高校1年生の1学期でなんでそんな状況でですね、アメリカに退学して行く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われましたけども、私は決意して、アメリカに行ったわけですね。僕にとっての脱藩に相当するのが、病気の父親を置いてアメリカに行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僕はその時、言いました。おふくろにですね、泣きながらしがみつくおふくろに、おふくろと病院の先生に聞いたら、親父は死にやせんと言うて、血は吐いたけど死にやせんと言うてと、まあここ何年かの家庭のことを思えば、家にいて学校で勉強して、家族のために、それはそれで、大事なことかもしれん。でもこれから何十年のことを思ったら、家族のためにも、そして家族をさらに超えて自分が何かことをなす、このことのために人生を捧げたい、だからわしは行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涙を振り切っていきました。つまり私にとっての志、それにちょっと芽生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本を読んで、もう志って何だ、その時は何を成したいかというところまでははっきり見えてませんでした。しかし何かでっかいことをやって、何か多くの人を助けたい、自分のあるいは自分の家族のそういう支持しよう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もっと何かでっかい人生を燃えたぎらせたい、引きちぎれるほど頑張ってみたい、それを成したいというその思いだけが強烈に芽生え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れがこの、私にとっての志、多くの人を、100万の人々を助けたい、100万1000万の人々を助けたい、そういう人々に貢献したい、そういう何かでっかいことですね。これを成したい。以下でめちゃくちゃに勉強しました。自分で好きで行ったわけですから、自分で望んで行ったわけですから、言い訳言いとう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死ぬほど勉強しました。皆さん今大学生でね、皆さんが大学生の今現在と当時の僕の状況と、この中ね5000人近くの人いますけど、絶対に言えること、僕より勉強してるやつはいないと自信持って言えるよ。なぜ言えるか、途中で肺炎になっても肺炎になったことがわからないぐらい、もう風邪でゴホゴホぜいぜい、もう頭ガンガンして、その状態でも一切休まずに、一度も授業休まずに、いつも真っ先の全滅のど真ん中で座って食い入るように先生を見て勉強して、トイレに行く時も絶対に教科書から手を離さない、読みながらトイレに入る、道歩く時も教科書を読む、運転する時も、ね、イヤホンで授業の内容をテープでもう一度復習しながら、もう寝る時間だけ、寝る時間も最小限の時間と朦朧としながら、寝てる時間以外はもう全て勉強する。英語がようわからん、そんなことをわしは言い訳に使いたくない。それまで日本にいて高校1年まではいやいや勉強してました。いやいや勉強してるからいろんな言い訳言うとった。したくないものをしてるから、何のために俺は勉強せないかね、こうやって言ってましたから。
ね、こんなもの世の中に出て役立つんかとか言ってましたから大概手抜きの勉強でした。でもアメリカに行って、ね、それこそ血吐いてる父親を置いて泣く母親を振り切ってアメリカに行ったわけですから、ね、そういう状況の中でわしがここで言い訳言って勉強サボってどうすんやと。学生のわしにとっては勉強が本業だと。本業中の本業に命燃やしてちぎれるほど勉強しなくて罰が当たる思ってや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ここにいる皆さんより少なくとも勉強の絶対時間では1日あたりの勉強の時間数ではわしに勝つやったら誰もおらん。少なくとも同じぐらいやってる人はおるかもしれない。でも物理的な限界を超えるぐらい僕は勉強した。そのくらい燃やしまくってやったと。退路を断って、ね、アメリカに行ったからには。でもそれが僕にとっては人生の大きな勝負どころ、転機だったわけですね。その行ったアメリカで、高校1年生に入った1週間で校長先生に掛け合ってもうこれはいいと2年生に変えてくれで2年生に変えてもらった。教科書を全部取り寄せて3日経ったらまた全部2年生の教科書を全部教科読んで斜め読みしてもう一回校長先生に言いに行ってもう2年生もいらんと3年生の教科書全部くれって3年生に変えてもらってまた3日で3年生の教科書全部読んでもうこれもいいと私は高校はいらんとそのまま大学行きますって先生さようならっつってそのまま大学行ってしまう。だから高校生は日本で1年生の1学期の3ヶ月間、アメリカで合計2週間それで高校はもう終わりということでそのまま大学行ったんですね。僕は、人生50カ年計画を19歳でした。20代で名乗りを上げる自分の事業を起こすと自分の業界に名乗りを上げる30代で軍資金を貯める軍資金は1000億2000億という数える規模でなきゃいけない40代で一勝負をする1兆円2兆円と数える規模の勝負をする50代である程度その事業ビジネスモデルを完成させる自分のライフプランとしてのモデルを50代で完成させる60代で次の経営陣にバトンタッチをする僕の次の経営陣というとちょうどですね今から十数年皆さんの世代の人たちですね皆さんの世代の人たちから次の経営陣が出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そういう大まかに分けて、ね5つのステージ20代30代40代50代60代この5つのステージのライフプランを作った一度も変えてません。もう19歳の時に立てた僕自身のライフプラン一回も変えてない。その時お金1円もないんですよ。1円もないけどまだ発明のアイデアを思いついて設計図を書いて特許にまで出した特許に出す設計図を書いて特許に出すそこまでは僕がやった特許に出して設計図を具体的に、試作機を完成させるそれはさっきの教授陣のチームで一緒に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お金がないけれどもでも志だけはもうはっきりしてたなんかでっかいことをして何百万何千万の人々に役に立つそういうことをしたいもしその時に自分が持っている技術知識情熱そういうものが役に立てばいいなということで20代で名乗りを上げました。それがソフトバンクの設立であります。20代で名乗りを上げる大学を卒業して日本に帰ってきました。日本に帰ってきて僕は大学を卒業する
ちょっと前にはね、アメリカでは優秀な学生は大抵大学院に行きます。大学院で、博士号まで目指します。僕のクラスメートも優秀な学生はそういう人が多かったです。僕が大学4年の時には先ほど言ったようにめちゃくちゃ勉強してましたから、大学院の中でもですね、ハーバードだとかスタンフォードだとかバークレーだとか MIT だとか、そういういくつものところから、もう月謝いらないと、学費月謝はいらないから、その入学料もいらないからうちの大学院博士号課程に来ないかと、そういう招待状がいくつもの大学から来ました。そのくらいめちゃくちゃに勉強してて、教授からも推薦状が出るんです。でも僕は全部お断りして、おふくろと約束したと、大学卒業したら日本に帰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その約束通り30代の最後の頂点のところはもうインターネットバブルってバーッと株価上がっていく。その絶頂期の時はすごかったですよ。僕の持ち株、ソフトバンクを持ってる会社の株式の価値だけで、僕の持ち分だけで1週間で1兆円ずつ増えてる、僕の個人財産が1週間で1兆円ずつね、皆さん自分の財産増えてるのどう思うか。お金欲しくなくなるよ。本当に思った。毎週1兆円ずつ増える。 약 올리는 거 그만하지. 買い物というか喜び、欲しいな、欲しいけどどうしようかな、 계속 그러면 약 올리는 迷う 거야. 喜びという気持ちが 나중에 유튜브에 가면 다 있으니까, 예? 뒷부분 보고 싶으면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이거 갈 길이 뭐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란 뭐냐 하면은 how to make it, how to sell it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이거 안 넘어가. 구성 요소가 11개인데요. 이거 언제다 쓰나? 나중에 쓰세요. 이거 자료 뭐 있을 테니까. 대략 뒷장에서 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밑단에 비용과 수익은 당연히 밑에 깔고, 그 윗단에 5개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키 파트너즈가 뭐냐, 나의 공급선이라든가 내 키 파트너즈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떠한 액티비티를 할 거냐, 이게 명확히 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내 밸류 프로포지션은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유통 채널이라든가 채널들은 뭐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밑단에 수익 비용을 깔고 밑단에서 한 5가지 카테고리를 작성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죠? 앞단에 실패했으니까 우선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밸류 프로포션이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어떤 가치를 과연 느낄 거냐,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걸 느낄 거냐, 이거를 물어봐야 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에 너무 많이 오리엔티드 되기보다는 그 기술은 내가 알면 되고, 특히 벤처 캐피탈한테 가가지고 기술력이 자꾸 하면 짜증내요. 그분들은 그 기술로 만든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내 기술이 어떻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그 사람은 짜증을 내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기술이 별로 형편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그 다음에 급하게 필요한 고객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조금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50% 정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쳐준 거고, 그게 계속 고객과 부딪혀가면서 수정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규 사업을 승인해 준다. 오케이, 신규 사업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줄 때에도 그 아이디어의 가치는 한 50%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사람이 웬만한 정도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디어만 팔겠다 그러고 나는 직접 안 하고 누구 적임자를 찾아서 이 아이디어를 성공을 시키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묘지인물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런칭해가지고 성공시키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게 하려면 엄마가 애를 키우는 모종으로 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뭘 먹고 사냐면, 아이디어가 뭘 먹고 크냐 하면은 모종을 먹고 큽니다. 그 아이디어를 깐난쟁이처럼 보고 그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끔 인큐베이트 시키고 끊임없이 보살피는 그러한 모종이 없이는 아이디어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를 뽀개가지고, 페이스를 뽀개서 퍼스트 페이스가 끝난 다음에 본격 투자할 수 있도록 쪼개라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내가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브릴리언트 아이디어의 가치는 별게 아니라 결국은 브릴리언트한 엑스큐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5가지 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하고, 펀딩이 있어야 하고,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위를 꼽아라. 1위를 꼽아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타이밍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 타이밍에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런 정도의 그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비슷해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트 형제가 성공한 거를 이 실패한 사람이 못 쫓아간 게 아니고 라이트 형제가 훨씬 더 적합한 타임에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5개를 대충 여기 놔야되는데, 위아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5개 위에 성공과 실패한 이게 아이디어의 차이가 극심했던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200개 스타트업의 성공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들도 중요하지만 5개 중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앨런 머스크라고 전기자동차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앨런 머스크의 전기자동차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줄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대충 끝냈어요. 이제 비즈니스 플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가지고 쉴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6분 내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6분 내에 끝내보죠. 사업계획서는 뭐 그다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계획서는 과연 뭐냐 하면은 사업이라는 제품 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는 데서는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해놨어요. 이게 가장 그나마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다라는 비즈니스 플랜의 구성 요소입니다. 보겠어요. 이거 보다가 세월 다 가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보여만 드리고 다음 장에서 나누어서 얘기를 나누세요. 우선 이 정도만 대충 생각해요. 이 정도만 대충 이게 넣어놔도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에 들어가는 키 5개, 키 한 5개 정도는 그런 정도만 잘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왜 합니까? 이거
내 CEO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 거의 7, 8년 했는데 그 전까지 아마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오거든요. 그때마다 묻는 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 왜 하려고 그래? 이거 하면 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근데 의외로 그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왜 하려고 그러느냐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정도면 이 사람 안 돼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CEO를 설득할 정도의 그런, 그게 설득이라는 게 그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명확한 의지가 보이면 설득이 됩니다. 틀린 얘기들. 세상에 100%다 맞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쪽은 우리가 앞에 뭐 다 했죠. 고객의 니즈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포함한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조직 모델 당연한 얘기고, 수익 창출 방안은 소위 뭐 마케팅 전략이 있고, 재무 계획 당연하죠. 근데 이 밑단의 거는 어디 가든 다 있어요. 그거를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안 넣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빠뜨리는 게 이제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좀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터너티브가 안 나오고 그냥 딱 단일화로 이렇게 딱. 근데 잘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는 보면 그 페이스가 많이 쪼개져 있고 페이스를 나눕니다. 그래서 start small, think big, start small.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생각하되 시작은 짧게. 그리고 빠져나올 거를 분명히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에서 고분야, 스톱이냐를 정하겠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1에서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앞단에 한 얘기들하고 다 맞는 건데 아이디어가 10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만들어서 부딪히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게 모디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1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테스트해서 부딪혀서 여기서 이것이 만약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접겠다. 그러면 토탈 리스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고 투자합니다. 맞아. 근데 그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밑빠진 게 물 붓기, 그죠? 그리고 한번 물려가지고 끊임없이 물려들어가는 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자주 빠뜨리는 것 중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왜? 그리고 페이스를 뽀개고 토탈 리스크가 얼마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타이밍과 관련되는 얘기를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걸 타이밍을 부각을 시키려면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가 누가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차별화된 건 뭐고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언제까지 이게 안 나가게 되면 이거는 타이밍이 늦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보고서다운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게 물어본 벤처 캐피탈이 한 얘기인데 가장 인상 깊은 비즈니스 플랜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복잡하고 길게 얘기하는 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돈이 안 되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사람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뭐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치고 근데 소위 말해서 완전히 관통을 해가지고 끝장을 내는 정도의 그런 킬러 서비스,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한마디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정돈을 그러니까 Y가 돼야 돼요. 그 Y가 계속 Y를 물어서 일희예지시라고 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맹자학개석을 나중에 이제 푸는데 그 중에 야, 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라고 우리가 늘 하는 그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시비지심이 있어요. 시비지심이라는 게
지금은 약간 변질돼가지고 시비거나 이렇게 변질됐습니다만 그 시비지심이 인이 예지의 지에 들어가는 지를 알려고 하려면 따져라. 따져 묻지 않냐고 웃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와 비가 옳고 그름을 가려라 라는 시비지심이 있는데 Y를 자신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하고 통합도 맞잖아요. 명확한 고객이 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을 표현하려고 들지 말고 데모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야 하고 마켓 사이즈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률의 40%가 사용할 거예요. 진짜 짜증나는 이런 얘기하는 신규사업 계획 치고 통과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텔레콤 CEO할 때 그 의사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사무니까요. 근데 이 의사가 무지하게 우리 도저히 안 만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막 통해가지고 연단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 제 밑에 있는 우리 SK텔레콤의 플랫폼을 담당하는 줄줄이 욕을 다 하면서 안 알아준다. 그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 신념은 있어요. 근데 조금 안 맞긴 이게 비즈니스 쪽에는 안 맞는 얘기 같긴 한데 그 양반은 자기 신념이 확실했는데 그 양반은 뭘 만들겠다 그랬냐면 미안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여자고 여자 중에 폐경이 지난 50 빼고 그 앞은 다 맨스라니까 그 맨스와 관련되는 사이트를 제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만들면 안 돼. 죽인.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의 이게 우리나라 여성의 거의 대부분이 관심이 과연 관심이 있을 거고 뭐가 그렇게 거기 관심이 있으려고 그래서 잘 달래서 보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사이즈가 난다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NIU MBA 스쿨을 졸업하고 귀국을 했을 때 그때 나중에 상공장관 했던 이봉서 씨가 우리 장관이었는데 귀국해가지고 제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뭐 할래? 뭐 소개행정 했으니까 그냥 소개행정을 또 하면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석탄이 어려우니까 석탄 쪽에 가서 일을 해. 그래서 광목의 발령을 받아갔는데 저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연탄 수급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연탄 수급 계획. 금년에 우리 연탄이 수요가 얼마쯤 되고 공급이 얼마 되고 근데 연탄 수급 계획을 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짜냐? 짜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게 뭐 방법이 뭐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안을 3% 작년하고 동률 인상 동률만큼 수요가 는다. 작년보다는 올해 겨울이 조금 춥고 같으니까 조금 더 는다. 뭐 이렇게 한 3가지 들고 가면 국장이 그걸 보고 이게 찝는다. 그럼 끝나 지금 무슨 근데 그래도 내가 MBA 갔다 온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5할이니 뭐 다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모델을 돌려본다고 리그레션 모델로 만든다고 이렇게 뒤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뒤지다가 보니까 그동안 연탄 소비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한 해의 소비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늘어가지고 연탄 파동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보니까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날씨와 연탄 소비조차도 이 상관계수를 넣지 않은 거야. 그 수급객이라는 게 엉터리예요. 우리 옛날 얘기니까 좀 해도 돼. 지금 막 이런 얘기하면 잡혀갈지 모르지만 90년대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그때 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내가 1952년생인데 이게 86년이었거든. 1980년. 여러분들 나이 좀 많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내가지고 연탄 아파트를 갔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연탄 보일러 파는 데 가서 물어보고 보일러가 좀 나갔어. 연탄 쓰려면 보일러 미리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일러가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 통계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연탄 찍는 공장에 가서 그래서 이게 대충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도 주워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뭔가 그래도 좀 사이언티픽하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갔더니 잠실에 그때 5층 저층 아파트 지금은 다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 갔더니 말이에요. 그 아파트 앞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연탄 보일러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연탄 아파트 저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연탄 보일러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전부 가스 보일러로 바꾸고 있어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연탄 보일러가 밖으로 다 기어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연탄 소비가 엄청나게 줄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연탄 소비가 엄청나게 줄면은 석탄 광산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광부들인데 60만 그때 광부가 몇십 20만 광부 어마어마한 숫자의 광부들이 그것도 때로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광산업자는 퇴직금을 줄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땅 파는데 돈을 다 쏟았기 때문에 석탄이 안 팔리면 굴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도망가거든. 그러면 거기 집단으로 모여있는 광부들이 퇴직금 안 받고 그냥 아유 자 그러고 가겠어요? 태백선을 점거하고 또 난리 나는 거지.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를 거야. 그 태백선 점거하고 거기 다 잡아다 나무에 묶어놓고 혁명같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생 막장인데. 그래가지고 석탄산업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그래서 석탄산업 합리화를 시작을 했고 그 광부들이 정부가 주는 퇴직금 3개월치를 다 받고 20만 원 건설 현장으로 다 나와가지고 지금 광부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 광부란 직업이 거의 없어졌고 그때 싹 빠져나오니까 이 강원도 그 경치 좋고 물 좋은 삼척인 이런 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지역 진흥대책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애틀란트 시티를 갔어요. 거기 미국의 애틀란트 시티라는 여러분도 안 가봤죠? 서부에 라스베가스가 있고 동부에 애틀란트 시티가 있는데 그게 카지노촌이에요. 거기가 유일하게 카지노를 허용한 그 애틀란트 시티에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유명한 탄광촌이었는데 폐허가 돼가지고 뉴저지주에 있는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카지노를 열어라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호텔이 그쪽에 가서 카지노를 열었는데 지금은 라스베가스보다 더 크다. 그래서 탄광지역 진흥대책안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탄광 있었던 삼척, 동해 이런 쪽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호텔들로 둘러하여금 손을 들게 하고 그들이 손을 들면 보증금을 천가비를 내라 해서 그 천가비를 받아가지고 동서고속전철을 깔자. 그러면 1년이면 1시간이면 가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카지노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퍼블릭이 관리하면 거기 와가지고 그냥 놀다가 안 되면 빠졌다가 놀고 그 라스베가스나 아틀란티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과장이 이렇게 하니까 국장한테 가. 국장이 차관한테 가. 차관이
네가 장관한테 보고요. 그래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때 이봉수 장관인데 여기 보더니 수고했어. 이거 말이야 잘 밀봉해가지고 말이야 캐비넷에 넣어. 그러고 있잖아. 너 후임자한테 계속 전달하면서 야 이거 나라가 뒤집혀질 정도로 탄광촌에서 난리를 치면 뜨더라 그래 그때. 그래가지고 뜯은 게 지금 저거예요. 저거 거지 같은 거. 가지. 강원랜드. 이거 안 믿는 표정이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잘라내고 그 돈 받아가지고 동서고속전철 까는 것도 잘라내고 공공기관이 그 카지노는 무조건 10%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 손님끼리 놀아가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카지노를 많이 지어야 사람들이 가서 끝발이 안 서면 나오는데 강원랜드는 그거 하나만 딱 열고 허용을 안 해놨기 때문에 5줄을 줍니다. 가보면. 그리고 자리를 한번 앉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다시 못하니까 매팅을.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야. 한번 앉기 위해 한번 앉으면 그 자리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카지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건데 강원랜드를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또 강원도가 지분의 거의 50%가 60%뭐 삼척시하고 놀아갖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석탄 수요를 봐봐. 그러면 데스크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야 돼요. 가서 나중에 정안되면 그렇게라도 얘기해. 야 가보니까 연탄 보일러 다 나와 있고 연탄 보일러 판매 대수가 이렇게 줄었고 그래서 나는 그걸 몇 개 이렇게 샘플링해서 따져보니까 이 정도라. 나 수요가 이렇게 될 거라고 봐. 벤처캐피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괜찮은데? 나 이 정도 사람은 내가 믿고 일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앞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하버드대 나오고 그 많은 똑똑한 사람을 부하로 두고 정부에서 돈 잔뜩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그 양반은 그런 걸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손에 이게 잘 뭘 묻히질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묻혀야 됩니다. 이게 묻히지 않고는 생명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니셜 파블릭 오프닝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2010년 그 초반만 해도 이게 대체적으로 직장 경험이 한 10년씩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거의 직장 생활을 별로 안 하고 이제 뛰어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도와주기 위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차원에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얘기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SK텔레콤에도 이제 창업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고 뭐 미래 과학보급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 강의 이거를 끌고 10년 가져오셨다는데 제가 아까도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들었는데 이거를 좀 많이 도와야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가 길게 이 말씀은 못 드리는데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미스테리 10개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될 책이고